안녕하십니까.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치부에서 발치 즉시 식립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고요. 발치와의 골 결손이 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임플란트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발치 즉시 식립이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지연 식립보다 수술을 한 번에 마칠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 기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매력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원이 입장에서는 여건만 된다면 즐겨 사용하고 싶은 임플란트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어렵고 치유가 잘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함이 있어서 망설여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치근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드릴링을 잘 해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잘 얻어야 되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되면 임플란트 위치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고정이 잘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치조 신경이나 상악동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근접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래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서 수술 후에 치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처럼 우리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많은 증례에서 술자와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 도움을 이렇게 원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원가이드 시스템이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전에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내가 생각한 위치에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고정이 잘 될까? 그렇게 하면 치유는 또 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그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거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증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34번은 크라운 수복을 하고 35번은 발치 즉시 식립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왔을 때 방사선 사진과 구강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몇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첫 번째 걱정은 35번 치근의 방향이 34번 치아하고 36번 임플란트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할 때 치근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걱정은 픽스처의 식립 깊이입니다. 이렇게 근심골의 높이하고 원심골의 높이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36번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직적인 깊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임플란트를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식립한 임플란트에 충분한 바이올로직 배리어를 얻기 위한 연조직 tuk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초기 고정을 위한 픽스처의 길이 또 얻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하치유 신경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걱정은 픽스처의 협설적 위치입니다. 협축골이 이렇게 얇아서 그 임플란트의 그 협축골과의 어떤 충분한 거리가 필요하고 GBR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술전했던 이런 걱정들은 이렇게 원가이드 시스템을 디지털 상에서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크라운 형태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형태가 괜찮은지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앞서 고민했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위치들을 이렇게 버추얼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근치 같은 뭐 상악 전치, 그다음에 하악 소구치처럼 이렇게 당근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치료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한 방법들은 좀 이야기를 드린 게 있었으니까 그것들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어떤 수술 보호 계약서에 이런 코멘트가 있는 메모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패스드릴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GBR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상에서 이렇게 가이드 템플릿도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템플릿이 오게 되면은 환자분께 이렇게 템플릿을 끼우고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술한 치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었던, 우리가 고민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위치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되었고요. 술전에 격동했던 것과는 이렇게 많이 다르게 많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한 두려움은 가이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용기로 바꾸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치 시 식립 증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당근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다근치, 상악 대구치하고 하악 대구치 증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36번 치주병수하고 치수염이 있는 치아에서 발치 즉시 식립하는 증례입니다. 저는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아이디어란 어떤 그 위치들을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봅니다. 이 증례에서는 지금 이제 치아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식립을 하는 것보다는 근원식 각도를 수정을 해서 식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이드를 제작해서 수술하는 거를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고민 내용들은 이제 가이드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가이드를 진단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될 내용들이고요. 픽스처는 대략 뭐 한 5.0의 TS 임플란트 5.0에 8.5m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이드 제작에 들어갑니다. 가이드 제작을 위해서 임프레션을 뜨실 수도 있을 거고요. 스캔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CT 데이터를 같이 가이드 센터에 보냅니다. 임프레션을 뜨시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치아에 모빌리티가 있다라든지 내지는 뭐 치아가 파절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유틸리티 왁스를 통해서 블록아웃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이드 센터에 보내면은 이렇게 크라운 형태가 이렇게 먼저 크라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다운 방식의 진단으로 먼저 크라운의 형태와 위치들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란 이미지와 같은지 이렇게 가이드 디자인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치들을 이제 갖다가 확인하면 임플란트 포지션에 대한 이제 버추얼상에서 진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CT 단면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픽스처의 위치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하는데 픽스처의 어떤 그 CT상의 어떤 관상면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먼저 픽스처와 인접 치아의 어떤 근원시적인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작할 크라운 임플란트 보철물의 크라운에 대한 크라운과의 픽스처의 근원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조직 두께를 고려해서 픽스처의 어떤 수직적인 깊이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픽스처의 초기 고정을 위해서 픽스처가
픽스의 길이를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렇게 노란 점을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 노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 이런 경우에 발치직식 식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대부분은 이 대구치 같은 경우에서는 septum 쪽에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ptum에 드릴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증례에 있어서는 저 방향으로 드릴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치아의 방향에 맞게 드릴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저거를 우리가 지금 가이드상에서 계획한 저 임플란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이드가 없이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기존에 있는 치아의 방향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증례에 있어서는 가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면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픽스처의 합설적인 위치하고 방향, 그다음에 크라운과의 합설적인 위치와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깊이, 연절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초기 교정을 위한 그 길이가 하추 신경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안정력을 표시하는 바깥쪽에 픽스처 녹색의 픽스처 그림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그 안정력을 표시하는 저 그림에 있어서 에이피칼 쪽은 3mm 정도의 안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옆쪽으로는 1.5배의 안정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추신경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측에 발치직 식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측골이 얇은 경우에 협측골이 소실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픽스처의 플랫폼과 버칼본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기 갭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미리 알 수가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들을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평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픽스처가 인접 구조물들과의 어떤 근원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설적 위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픽스처를 식립하고 나면 주변에 이제 속해대 갭들이 생성하는데 이 공간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CBCT 상에서 골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이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런 골질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1, D2, D3, D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D1번이 주로 많이 있겠다. 그러면은 드릴링을 할 때 우리가 골질이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언더 드릴링을 좀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수술을 시작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골질이 매우 강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버 드릴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수술 전에 이미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드릴링을 할 때는 그 드릴링하면서 느끼는 어떤 골질에 대한 감각을 훨씬 더 충분히 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상은 먼저 술전에 이렇게 가이드를 제작하면서 진단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지만 가이드를 진단하고 제작함에 있어서 모든 이제 책임은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가이드 센터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걸 컨펌을 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 다 진단하고 나면은 그 수술 계획 보고서에 이렇게 수술할 때 주의했으면 하는 이런 코멘트 되어 있는 메모들이 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릴이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으니 패스 드릴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식립 방향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보츠여상의 템플릿 어떻게 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확인이 다 되면 이제 가이드가 제작이 돼서 이제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치를 하고 저희 가이드를 끼우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요. 그 템플릿이 오면서 같이 이런 술식 가이드, 드릴 시퀀스를 안내해주는 실습 가이드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드릴링을 하시면 드릴링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드릴링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제 플래티넘 드릴을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플래티넘 드릴링을 사용할 때 보면 플래티넘 드릴링이 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좀 드릴 스텐전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시면 걸리지 않고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5 패스 드릴을 사용을 했습니다. 8.5mm 마킹 먼저 7mm 패스 드릴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mm 패스 드릴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기 8.5mm 마킹 라인까지 드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3.5 원가이드 드릴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5.0 원가이드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사용한 드릴 개수를 보면은 한 4개 그래서 5개, 뭐 요쯤 정도에서 드릴링을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릴 사용하는 개수도 굉장히 작고 빨리 이렇게 픽처를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엔진으로 먼저 픽처를 식립을 하고요. 이때는 80% 정도만 식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픽처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최종 식립 깊이를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종 식립 픽처 드라이버의 탑과 가이드의 탑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고 나서 개필링을 하고 이제 완성된 보철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위치로 픽처의 방향을 기존에 있는 치아의 방향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픽처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드릴링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악 대구치에 발치 즉시 식립하는 경우인데요. 이분은 근관치료에 실패를 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악동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5.0에 7mm 정도를 심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가이드 제작에 들어간 거죠. 이분도 임상을 체득하고 시트 데이터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철물의 형태를 확인을 하고 파이널 보철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픽처의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코로나 플레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픽처의 인저치와 근원심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 크라운과의 픽처의 근원심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상면을 통해서는 픽처와 픽처하고 그 크라운과의 이제 협설측 위치와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픽처의 수직적인 깊이, 그다음에 연조직의 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픽처의 초구 고정을 위한 길이를 이 정도 가져갈 건데 그게 이제 상악동과의 어떤 관계가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치와의 어떤 소켓 주변의 그 버칼 쪽의 길이, 그다음에 소켓의 갭의 길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평면에서는 픽처와의 인접처의 어떤 협설적, 근원술적 이런 관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켓 갭이 어느 정도 생기겠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 이 갭을 우리 수술할 때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이드가 없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저 노란색 저 위치에 septum의 중앙 그러니까 저 정도 위치에 아마 드릴링을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픽처의 위치는 좀 더 근심적, 그다음에 약간 협측 이렇게 조금 더 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가 없이 수술하는 경우하고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에 드릴링하는 스타트점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가이드 수술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위치에다 더 임플란트를 위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뭐 골질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골질이 너무 이렇게 좀 약할까 D3, 뭐 D4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우리가 언더 드릴링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D1 쪽으로 간다면 좀 오버 드릴링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센터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또 꼭 그 술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그 위치들을 컨펌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메모들이 옵니다. 그래서 패스 드릴을 사용하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GBR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악동과 너무 가깝다 그렇다면 뭐 상악동 하연이 뭐 뚫릴 것 같다, 천공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겠죠. 이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요. 팔라탈 루트가 이제 발치하는 과정에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루트를 남겨놓고 먼저 이제 드릴링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면 저걸 다 뽑아내고 하려고 했을 건데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드릴링하는 포인트가 septum의 중앙이 아닌 약간 근심 쪽에 협축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수술 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드릴링하고 나서 그냥 발치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드릴링하고 나서 발치하면 뼈가 조금 더 이렇게 삭제된 부분들이 있어서 빼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끼우고 우리가 드릴링을 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 근심 협축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팔라탈 루트로 남아있던 거는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우리가 가이드를 했을 때 위치는 이런 위치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냥 가이드가 없이 수술을 했으면 아마 이런 위치 쪽에다가 드릴링을 하지 않았을까. septum의 중앙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니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체를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수체하지 않고 대신 코팩으로 마무리합니다. 하고 일주일 정도 있어서 코팩을 제거를 했고요.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 쪽으로 잘 임플란트가 위치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치료 후에 최종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할 때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그다음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악 대우치, 하악 대우치 증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진단을 통해 나온 가이드 템플릿을 통해서 그다음에 원가이드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다면 분명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치과 의사에게도 그다음에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환자분께 좋은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받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망설이는 선생님도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 수술을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이 내용들이 발치 식립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